이번 시간에는 건전화폐와 개인 자유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트비 폰 미제스의 날카로운 경고부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정부 권력과 직결되며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본이제와 현대 통화체제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근본이제 시절에는 정부가 세수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었기에 균형 재정이 강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마음껏 찍어내어 부채를 은폐하고 포퓰리즘성 지출을 일삼고 있죠. 미제스는 바로 이 유혹이 근본이제를 탈출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류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 정부의 역할은 국경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공급을 국가가 관리하려 할 때마다 항상 경제적 재앙이 뒤따랐죠. 통화 팽창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달콤한 도취감을 주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결국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만들며 경제의 파멸을 부릅니다. 국정화폐로는 허구입니다. 민족국가 이전부터 금은 화폐였고 지금도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국가의 승인 없이도 가치를 보존하며 법정화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라는 거대 학파들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정부가 통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케인스주의의 총지출 이론을 볼까요? 소비가 부족하면 실업이 온다는 식의 단순 모형은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불황의 원인을 대중의 심리, 즉 야성적 충동 탓으로 돌렸지만 정작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죠. 그런데도 이 가설을 설명하겠다고 학계 전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케인스주의는 화폐 공급 확대와 정부 지출을 성배처럼 받들지만 정작 저축은 경제의 악으로 규정합니다. 저축을 장려하는 대신 화폐 팽창을 정당화하며 무책임한 정책들을 쏟아냈죠. 그들에게 완전 고용이 아니면 인플레이션도 없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1970년대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주의의 완벽한 실패를 입증했습니다.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을 그들의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이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게 돈을 찍어낼 권력을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등장했지만 역시 정부의 역할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통화주의 학파는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을 합니다. 진짜 자유시장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고 케인스주의의 전제를 받아들인 채 수학적으로만 꼬투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정부 역할을 줄이려 할 때마다 반대파로부터 사악한 자본주의자로 몰리는 희생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계에는 디플레이션 공포증이 교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물가 하락이 경제 붕괴의 원인이라는 과도한 공포를 조성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무한히 통제할 권력을 정당화하죠. 버냉키가 디플레이션을 절대악으로 규정한 것은 중앙은행의 권력을 절대화하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통화 팽창은 대중의 저축을 파괴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써버리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과시적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인생을 낭비하는 물건들이 넘쳐나죠. 무엇보다 단기 이익만 쫓는 문화가 경제와 예술 전반을 잠식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 자체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수학적 개변에 매몰된 주류 학파와 달리 오스트리아 학파는 논리적 공리를 중시합니다. 가장 시장성 높은 자산이 화폐로 선택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죠. 특히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화폐만이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들의 사상은 오늘날 비트코인의 공급 상한 모델을 탄생시킨 강력한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제스는 화폐의 본질이 숫자가 아닌 구매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폐 총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에 맞게 구매력이 조정되는 과정이 핵심이죠. 통화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화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혀 향상시키지 못하는 무익한 행위일 뿐입니다. 통화량이 고정된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성장함에 따라 실질 가격이 꾸준히 하락합니다. 이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죠. 이는 만족을 미루고 인내하면 더 큰 보상을 받는 마시멜로 실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책들은 오히려 성급한 소비를 부추겨 미래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건전화폐는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를 낮춥니다. 저축의 가치가 보존되니 회폐적인 소비는 줄어들고 윤리와 문화 전반의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자리잡게 되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위험한 투기에 뛰어들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사회는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나쁜 투자, 즉 말인베스트먼트를 유발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제로는 손실인데도 이익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죠. 이로 인해 희소한 자원이 낭비되고 결국 불황이라는 청구서가 우리 경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미제스의 경기 변동 이론이 경고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명목화폐는 모든 경기 변동의 근원입니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화폐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비극들이 동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명목화폐는 국가 간 가치를 왜곡하고 무역을 정치화하여 국민들 사이의 증오와 적대감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불건전화폐는 전쟁의 재원을 무제한 공급합니다. 과거엔 세금 내에서만 전쟁비를 댔다면 이제는 화폐를 찍어내 전쟁을 끝없이 지속할 수 있죠. 반면 건전화폐는 전문화와 무역을 지원하는 시장 구조를 지탱하여 자급자족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평화의 기반이 됩니다. 평화로운 문명을 유지하려면 공통된 건전화폐가 필수적입니다. 거래 범위가 넓어지고 가격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미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는 폭력이 결국 막대한 손실임을 압니다. 19세기의 왕들이 세금 문제로 전쟁을 주저했던 것처럼 진정한 책임감이 있는 사회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20세기의 대량학살은 화폐를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연화, 즉 불건전화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불전쟁 때의 사망자와 제2차 세계대전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제한으로 전쟁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되자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규모의 살상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군사비 비중은 급증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유지되어야 살아남는 군사산업복합체가 선진국 곳곳에 자리 잡았죠. 미국이 전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이유도 이 군사기업과 언론, 학계가 맞물린 전쟁 옹호 구조가 건전화폐의 파기 위해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체제였으나 현대의 온정주의 정부는 개인의 손실까지 메꿔주겠다는 망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크 바전이 지적한 이 대전환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던 원칙을 전능한 통제체제로 뒤집어 놓은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1914년 이후 국가는 사회를 통제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건전화폐는 정부의 과잉 통치를 제약하는 최후의 볼이었죠. 이제 모든 국책 사업은 세금이나 채권처럼 국민이 그 비용을 체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건전화폐는 민주주의마저 오염시킵니다. 세금 인상 없이 돈을 찍어내니 진짜 비용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사람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이나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직한 후보보다 공짜 점심을 약속하는 정치인이 득세하는 악순환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정부가 빈곤을 해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전능한 망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노동과 희생은 더 커질 뿐이죠. 실제 성과는 정부의 마술봉이 아니라 개개인의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의 독재자들은 돈을 찍어내는 특권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등 모든 폭군들이 이 화폐 발행권으로 대량 학살의 비용을 충당했죠. 이들은 대개 아동복지나 노동해방 같은 고결한 명분을 내세워 건전화폐를 먼저 파괴하고 그 자리를 정부의 권력으로 채웠습니다. 사회주의와 케인스주의는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케인스가 사회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허용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진정한 목적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정부가 경제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스주의가 말하는 정부 통제는 저축과 투자 배분, 화폐와 신용, 심지어 인구의 질적 수준까지 다룹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기구가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한다는 이 사상은 오늘날 중앙은행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케인스주의는 대중을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 그들을 노예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화폐를 자원 배분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정부 명령에 복종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이 경제 모형의 그 어떤 방정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폐 생산이 너무 쉬우면 자원은 낭비됩니다. 금은 채굴이 어려워 대부분의 노동과 자본이 실질적인 생산 활동으로 향하죠. 케인스나 프리드먼은 지폐 발행 비용이 싸다고 주장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대한 기회비용과 경제 파괴는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신용 확대는 일시적인 호황을 만들지만 결국 붕괴와 청산으로 이어집니다. 갤브레이스가 말한 사회적 횡령이죠. 부가 늘어났다는 착각에 빠져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건전화폐 체제였다면 도태되었을 부실 기업들이 횡령의 결과물로 살아남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불건전화폐는 좀비 기업을 양산합니다. 시장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 자금으로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비생산적인 좀비 기업이 생산적인 기업의 자원을 빨아먹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이들은 어떤 시장의 책임도 지지 않는 특권 계층으로 군림하며 사회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건전화폐 체제에서는 자본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배분하지만 불건전화폐 체제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 관료가 배분합니다. 서류상 규칙만 맞으면 비생산적인 곳에 자원이 흘러가죠. 여기에 위험의 수치화라는 오류까지 더해져 시장의 핵심 검증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실력보다 중앙은행의 대출을 받아내는 능력이 성공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능과 책임 부재는 당연한 구조가 되었죠. 수십 년 전의 기술을 고집하는 철도청처럼 존재 이유를 잃은 기관들이 국민의 세금과 자원만 소비하며 예산 낭비의 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학계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맞춘 연구만 살아남는 사상의 독점 공간이 되었습니다. 건전화폐 사회라면 다를 것입니다. 은행은 오직 생산적인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가치를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실패하면 구제없이 도태되죠. 대마불사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 그것이 건전화폐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놀랍게도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수십 년 동안 소비에트의 계획경제를 찬양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가르쳤죠. 이런 거짓된 교과서로 배운 전 세계 대학생들이 소비에트 모형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수많은 실패를 증명했음에도 케인스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폴 크루그먼의 궤변처럼 억지스러운 지출 옹호론이 학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이 이론이 정부에게 더 많은 권력과 예산을 부여할 최선의 이론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와 정부의 카르텔은 그렇게 공고하게 유지됩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만기 불일치로 인해 언제든 유동성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불건전화폐 체제는 그냥 돈을 더 찍어내어 봉합해버리죠. 건전화폐 체제라면 세금이 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에 훨씬 신중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특정 은행의 위기를 전체 전이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은행가들은 중앙은행이 항상 구해줄 것을 알기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익은 은행가가 독차지하고 손실은 사회 전체에 전가하는 비대칭 구조죠. 특히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이후 예금자들의 안전한 예금마저 고위험 투자에 쓰이는 위험천만한 금융화가 진행되었습니다. GDP 내 금융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실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된 신용을 빌려 투자만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AI와 자동화 시대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생산적인 일이 아닌 고연봉 금융 투기 직군으로 쏠리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독점하며 소상공인과 독립 생산자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거대 프랜차이즈가 동네 식당을 대체하고 인위적인 대형화가 고객의 선호까지 왜곡하고 있죠. 코즈의 법칙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기업 성장은 이제 중앙 집중화된 신용할당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횡령 자금으로 유지되는 기업 문화에서는 고객 만족보다 사내 정치가 우선입니다. 무기력한 노동자들은 이직 기술조차 잃어가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죠. 이제는 건전화폐가 필요합니다. 상사를 위한 업무가 사라지고 시장의 원칙만 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산성과 개인의 자유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건전화폐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문명 회복을 위한 유일한 토대입니다.